꾸준히 적립 투자를 하면 본인이 어느 시기에 투자를 했든 상투를 했든 왼쪽 어깨든 오른쪽 어깨든 어느 구간에 투자를 했든 20개월 정도만 적립 투자를 꾸준히 하면 다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 전환하는 자산이게 돼요. 비트코인 23년도에 다른 자산을 압도했는데 올해도 이제 아까 1억 넘을 거라고 보셨고, 네네. 그러면은 좀 더 좀 먼 미래로 봤을 때 뭐 5년 후, 뭐 2030년 뭐 이렇게 해서 예측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그 언니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사실 솔직히 되게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뭐 되게 그런 우리가 정량적인 계산이나 통해서 나온 게 또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또 아닌 데이터들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비트코인 개당 10억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억셉을 하고요. 와, 이게 그래요?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기초 자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와. 기초 자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초 자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있으면 기초 자산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수익을 내는 거다 하면 그거의 성과가 안 오르면 이 자산 가격 오르면 안 되잖아요. 뭐 주식처럼.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5억이 되나 10억이 되나 15억이 되나 20억이 되나 큰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야. 사람의 믿음만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 공급 면에서의 픽스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공급 사이드에 때문에 좋아요. 다른 것보다. 뭐 수요 사이드도 이제 ETF나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증가하긴 할 텐데 공급 사이드가 이제 한정된 수량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네.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네. 이 공급량을 늘리는 행동을 하게끔 설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저희도 저희 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서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이 궁극의 가치 저장의 수단이지만 부동산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민간업자들이 어떻게든 인허가를 내가지고 부동산을 더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송도인데 공급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요. 집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네. 뭐 위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 ETF가 이제 승인됐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의 채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산은 이제 어떤 공급 면에 있어서 완벽한 한정된 수량에 대한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금이나 부동산마저도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명확한 이제 프로그램이 딱 돼 있잖아요. 사토시가 다시 나타나도 공급 수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늘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또 그 4월에 네. 반감기 있으면 공급은 또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반감기 때 팔아야 되나? 맞아. 사야 되나? 반감기 오른 다음에 그 사이클 끝나면 팔아야 되나? 네. 그것도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네. 다 준비가 돼 있으시군요. 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가격을 일부러 돌려볼 기회는 많이 없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다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과거 데이터가 참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감기가 총 3번이 있었잖아요. 네. 2012년, 2016년, 2020년. 이때 11월, 그다음에 2016년도는 7월, 2020년도는 5월이 반감기 있던 날짜였거든요. 네. 이때 가격이 12달러, 648불, 8,800불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와. 보면 첫 번째 반감기 있을 때는 워낙 초기였고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성장률은 올라서 상승률이 8,400%. 반감기 있고 나서 1년 뒤. 2016년도는 반감기 있고 나서 1년 뒤가 2017년도 7월 달이거든요. 이때 거의 300%가 올랐어요. 근데 사실 2017년도는 12월이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갔으면 이제 200%가 아니라 거의 뭐 1000% 넘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거의 몇 개월 상관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2020년도는 20년도 하고 21년도 5월 달에 이제 56,000불 갔으니까 543% 올랐어요. 1년 뒤에. 네. 자,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었다고 이제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거는 우리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좋은 액션은 아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간은 잠깐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그래요? 반등을 많이 한 그래서 1년 뒤에 저가격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반감기는 좀 그렇게 조금 데이터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 반감기가 만약에 1000%라고 하면요. 이 두 번째 반감기 2017년도. 네, 그걸 조금 더 길게 봐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줄어들긴 하네요. 그 이번에도 반감기요? 네, 상승률이? 네, 상승률이. 아까 똑같은 것 같은데 하락률이 시가총액 증가로 좀 줄어드는 것처럼 사실 상승률도 줄어들죠. 이게 로그함수를 따르니까요. 그래서 줄어들긴 하는데 금액의 레벨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 반감기 1년 뒤까지 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 반감기 사이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때는 파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 할까요? 이게요. 정답은 없는데요. 네. 이런 비유가 좀 좋긴 하더라고요. 강남 부동산이 너무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까? 이런 마인드가 하나 첫 번째 있고요. 그렇죠. 돈 필요하면은 뭐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린다든지, 왜냐하면 그 부동산 가치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클 세일러 회장님 같은 분, 네, 맞아요. 그분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비트코인 담보로 돈 빌려서 다시 뭐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를 진짜 장기 우상한다고 믿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뭐 돈이 필요해서는 팔아서 또 하겠지만, 이거를 뭐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사고 팔고는 되게 안 하고 계속 보유하는 형태라서 반감기 1년 뒤에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사실 아닌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개념하고는 똑같이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그 적립식 투자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했을 때 가장 베스트한 성과가 나올까? 적립식이요? 네. 고민. 그 주식에서 보면은 막 길게는 뭐 한 20년인가 하면 절대 손해 안 본다고 그러고 뭐 10년, 뭐 3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적립 투자가 어떤 자산이든 두 사이클 정도로 돌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효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두 사이클. 자산마다 사이클의 기한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4년 주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4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사실 비트코인도 두 번의 사이클을 거치도록 적립식 구매를 하면 정말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긴 한데 8년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이클 안에서 최적의 수익을 내는 기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보통 뭐 3년 정도를 보는데 그 3년 또 어느 타이밍에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뭐 고점에 시작하냐, 바닥에 시작하냐 다르고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하나 있겠네요. 적립 투자는 특히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18개월, 20개월 요 기간만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하면 본인이 어느 시기에 투자를 했든, 그러니까 뭐 상투를 했든 왼쪽 어깨든 오른쪽 어깨든 어느 구간에 투자를 했든 20개월 정도만 적립 투자를 꾸준히 하면 다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 전환을 하는 자산이기도 해요. 두 자리 수익률. 네. 그만큼 성장하는 자산이라서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립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떤 자산을 선택할 거냐인 거거든요. 결국 성장하는 자산을 선택해야 된다. 다른 기준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산의 선택이네요. 그렇군요. 그 교수님 아까 사이클을 4년 정도 잡아서 두 번이라고 하면 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4년으로 할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반감기 시작 날짜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작을? 네, 기준점이 사이클의 기준 4년 주기라고 할 때 시작 포인트 이런 게 있나요? 시작 포인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한 번씩 다 그렇죠. 존재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굳이 한번 상기를 해보면 2017년도가 굉장히 상승장이었고 2018년도, 2019년도가 하락장이었고 2020년도 갔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락과 행보가 한 3년, 상승이 1년 이 패턴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4년이 보통 많이 돼요. 2년 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약간 비슷할걸요. 과거 2014년도도 비슷해요. 그래. 상승 1년 바짝 하고요. 3년은 이제 주구장창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번에는 이더리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더리움도 비트세이빙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있잖아요. 5월에 이제 이더리움 통과될 거다. ETF.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근데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더리움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됐을 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 같아요. 가격 방어를 잘했던 거, 오히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일날은.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일단 먼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된 뒤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은 승인이 됐으니까 기대감이 좀 빠진 거고요. 기대감 없어진 거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유도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블랙락이 몇 승이지? 570 몇 점. 한 번 빼고 다 ETF 승인의 기록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락이 작년 11월에 이제 이더리움 ETF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게 결과가 났는데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다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승인이 되긴 할 건데 결국은 그래요? 비트코인이 11년 걸렸잖아요. ETF 승인될 때까지. 2013년도부터 자산운용사들이 ETF 승인 요청을 계속 하다가 그때부터 했어요? 네, 맨 처음 했던 윙클보스 형제들이 그렇구나. 11년 동안 리젝이 나다가 11년 만에 2024년도에 처음으로 승인이 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해도 비트코인 자체가 다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매출을 막 만들진 않잖아요. 뭐 계단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게 이더리움은 이제 그 POS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검증자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연 평균 한 6에서 7% 정도의 이제 이더리움 보상으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비트코인이 힘들게 뚫어서 약간 비트코인이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 됐는데 이더리움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번에 승인되기 힘들다라는 논리나 주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여러 가지 이번에 뭐 그 성명문에서 이제 갠슬러 의장이 진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명확하게 약간 선을 긋는 스탠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POS라는 형태를 쓰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특정 주체가 자산을 많이 소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탈중앙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더리움은 네트워크를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겨버리니까 탈중앙화 해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본 시장에서는 돈이 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더리움을 ETF 하게 되면 운용사들이 돈이 많이 되니까 그렇군요. 어떤 형태로든 계속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5월에 안 되더라도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탈중앙성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가요? 이더리움이요? 네. 어떤 분들은 탈중앙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알트랑 다르다. 근데 또 비트코인에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이 무슨 탈중앙성이냐. 상대적인 거. 네, 상대적인 거니까. 조금 더 탈중앙이 되었냐, 조금 덜 되었냐에 저거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에 갖다 대면 너무 탈중앙이 덜 된 거고 이제 다른 우리 메인넷 프로젝트들에 갖다 대면은 잘 된 거죠. 그 정도면. 노드도 많고. 근데 속성 자체는 이제 POS라고 하는 이제 지분 증명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보유
개수가 결국은 이제 검증자로 참여하는 게 되고 그거가 네트워크를 점유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기업이나 주체에 이더리움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막 ETF도 나오고 이더리움이 막 이렇게 커지고 더 쓰이게 되면 그 이제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빅테크. 뭐 막 메타나든지 막 걔네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리브라나 뭐 구글 코인, 애플 코인 막 이런 거 만들어서 경쟁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비트코인하고는 이제 뭐 싸울 그런 게 완전 좀 다르니까 결이. 네네. 근데 이더리움하고는 좀 경쟁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은 좀 비슷하기는 하잖아요. 네. 한데 이더리움이 이제 뭐 지금 정도 성장하기 전 단계였으면 이더리움은 대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 빅테크 하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수준의 이더리움 생태가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 빅테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플랫폼을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뭔가 숫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것 같은데 생태계의 크기잖아요. 네,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서 레이어 2로 나오는 수많은 레이어 2 프로젝트도 있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좀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이제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그 우리 그 자산 토큰화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 이제 블랙락 그 회장님께서 레리 핑크께서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 대체 불가의 자산, 가치저장 수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글로벌 애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자산 토큰화의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 약간 두 개의 내려 다르게 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진 기업의 뭐 어떤 대체 자산이나 기업의 주식이나 토큰화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전부 다 아우르는 그 자산의 토큰화가 기존에 있던 금융 상품들을 다 토큰화를 통해서 더 많은 거래들을 하겠다. 훨씬 더 이제 그 심리스해지긴 하거든요. 토큰으로 바뀐 순간. 근데 그거의 메인이 되는 플랫폼을 이더리움으로 많이 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웬만한 빅테크가 나와서 이더리움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쉽긴 해요.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상승하겠네요. 이더리움이 그 이제 그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하락에서 상승한 폭은 이더리움이 또 시가총액 때문에 작다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아까 저희 사이트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냐 정식 구매를 한다고 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이면 25%, 뭐 1년이면 57%, 뭐 5년이면 230%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크거든요. 5년이면 500% 가까이. 이제 얘가 변동폭이 크고 상승할 때는 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좀 압도하긴 했었어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블랙락이 이제 신청 들어가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법원에 승소하면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그 아웃퍼폼 못했거든요.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비트코인 승인되면서부터 다시 조금 바뀌는 분위기고 이제 그 어떤 호재나 좋은 소식이 이더리움 쪽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결국 한 4월 5월까지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와 같은 뭐 자산 토큰화의 어떤 베이스 플랫폼으로서도 보는 경향이 있고 그 RWA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RWA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네. 기초자산. 그렇군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저 궁금하네요. 비트 이더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몇 프로가 나오는지. 덜 떨어지고 이더리움보다는 덜 떨어지고 덜 오르고 비트보다는 더 올라갔나? 네. 중간 나와요. 중간 나와요. 네. 반반. 네. 근데 진짜 이더리움만 모을 때는 5년치 때는 확 올라가는데 그 앞에는 조금 기능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더리움이요? 네. 네 맞아요. 네. 있어요. 네.